은서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은서나, 우리는 이미 몸을 너무 많이 쓴 걸까? 그래서 이런 걸까? 폐허인가? 그곳에는 지금 눈이 내리니?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눈이? 그러나 여기에 그런 눈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창문을 열어볼 필요도 없지. 손을 대는 순간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들. 지수는 베스의 따뜻한 등에 얼굴을 대어보았다. 베스는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며 한참을 어둠 속에 있었다. 야옹, 야옹. 지수는 고양이의 소리를 흉내내었다. 그러나 베스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곧 다시 눈을 감았다. 지수는 베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랑해, 사랑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모르는 단어 같았다. 위수정 소설 우리에게 없는 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없는 밤으로 두 번째 소설집을 출간하신 위수정 소설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17년에 등단을 해서 지금까지 소설을 쓰고 있는 위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에요. 네네. 네, 항상 사진으로만 이렇게 딱 뵙다가 지면과 사진만 뵙다가 네. 그래도 양력을 한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면요. 네. 위수정 작가님은 2017년 동아일보 춘문예의 중편소설 무덤이 조금씩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첫 번째 소설집 은의 세계가 있으시고 이번에 우리에게 없는 밤 두 번째 소설집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소설집 출간 축하드립니다. 네, 좀 굉장히 따끈따끈한 7월 출간. 네, 날씨도 덥고 아주 뜨끈뜨끈. 네, 뜨거울 때 블랙핑크의 표지로 나오셨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냥 더워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너무 덥죠? 네, 너무 더워요. 더운 거 좋아하는데도 올여름은 좀 견디기 힘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도 책이 나온 것과 별개로 또 마감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소설가들이 많이 하는 이제 변명 중에 여름에는 좀 원고를 잘 못한다. 그래요? 만약 네.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여름 시즌은 좀 약해 이런 것처럼 겨울은 또 강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 좀 마감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마음은 항상 잘 안 되는 게 마감 아닌가라는 생각. 명답을 합니다. 날씨가 이래서 잘 안 돼라고 하고 마음이 편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만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항상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과 싸우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할 때 게스트분을 모셔보면 시인분들은 조금 즐거우시고 소설가분들이 항상 조금 더 힘드시고 이게 딱 똑같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시를 쓰고 싶어요. 좀 기뻐 보이시는 것 같아서 좋으시겠다. 이런 맞아요. 맞아. 다영 작가님도 소설을 쓰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네, 맞습니다. 등단 이후 굉장히 부지런히 소설을 써오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 소설집에 이어서 우리에게 없는 밤 두 번째 소설집은 좀 어떤 느낌으로 다르실까요? 첫 번째 소설집은 대부분 아마 몇몇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소설집 내기까지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소설책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온 책이 그래서 어떨까 좀 기대도 있었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 과정들이 다 처음 겪는 과정들이라서 좀 신기한 것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소설을 너무 많이 써서 첫 번째 소설집보다 텀이 확실히 짧아져서 좀 정신이 없는 느낌? 그런 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책이 나왔는데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오히려 더 첫 번째 소설집보다 실감이 좀 안 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훨씬 이제 나의 마감 스케줄 안에서 나온 하나의 일정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작품 이야기에 앞서서 이 책 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표지 전에 이 프로필 사진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사진으로 항상 작가님을 뵙고 이제 상상을 네. 했었던 건데요. 소설과 이 사진이 항상 잘 어울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님이 사실 이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지그시 눈을 감으신 이 작가님의 네. 표정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해주시면 네. 이 사진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사진을 계속 한 사진을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두 사진 정도를 번갈아 쓰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이 사진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걸까요? 이 사진은 이번에 소설집 내기 전에도 썼었나? 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사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첩을 뒤지다가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힌다는 의식을 잘 못한 채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작년에 파리에 여행을 갔었어요. 거기는 친구랑 이제 밥을 먹다가 그 친구가 후식으로 이제 제가 에스프레소 마시는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서 가족들은 왜 눈 감을 사진을 쓰냐. 원래 눈 감은 사진은 이렇게 폐기 처분되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이 그냥 좋았어요. 자연스러워 보여서 그게 제일 좋았고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준 친구도 제가 되게 아끼는 친구라서 그런 의미도 좀 있고 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와 추억들을 속속들이 비밀리에 넣어두면 되게 좋잖아요. 작가는. 일단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의미? 네. 그래서 썼어요. 네. 이전 사진은 조금 어두운 색이 훨씬 많았는데 좀 밝고 딱 태양광 같아서 저도 밝은 여유가 느껴지신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표지가 블랙핑크라고 하였는데 이제 좀 어두운 바탕에 핑크색 그 글씨의 조합이 굉장히 아름답고 중간에 이제 그 플루토 너의 검은 고양이는 검은색 바탕에 은색 글씨로 들어간 어떤 편집적 그 책의 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작가님의 의견과 편집부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오갔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작가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표지를 선택할 때 좀 난감한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책 작업을 하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이에요. 정말 큰일이잖아요. 한 50% 정도 이거 표지만 넘어가면. 저는 이렇게 시안을 받기 전에는 그냥 주시는 것 중에 딱 골라가지고 별 트러블 없이 그냥 넘어가자.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막상 시안이 오면 뭔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출판사 관계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서 조율해서 표지가 나오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표지는 어떠신가요? 요 세 개 조합과.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특히 실물 깡패?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제로 싶어요. 봐야 하는 책이에요. 이 음각으로 해서 안에 핑크가 빛나는데. 맞아요. 사진으로 보면 좀 밋밋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물로 보면 글씨 폰트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것도 책을 사라고 제가 강요를 드리는 것 같으나 그런 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목차 구성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소설집은 8편, 두 번째 소설집은 10편을 실으셨다고 하셨는데 목차를 처음에 편집부에 이제 작가님이 드린 대로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좀 변경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웬만하면은 소설집 이번 두 번째지만 편집자를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편집자분이 이렇게 목차를 정해주신 대로 거의 대부분 오케이 하는 편.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편집부의 의견이 굉장히 사실은 맞을 때가 많아서요. 거의 대부분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싫다고 했지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생각을 저보다 더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좀 믿는 편이고 이번에도 처음 사실은 제 소설 편집을 맡은 그 선생님께서 이직을 하셨어요, 중간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배치해 주신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떠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헤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맞춰서 유기적으로 맞아요. 네, 연결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플루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검은색 표지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검은색 종이에 네네. 이제 은색 검은색 글씨. 종이. 네. 그런데 검은색 종이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이거 정말 포인트가 되겠다 책의 생각을 물성이 해서. 확 달라지면서 네네. 그래서 그것도 편집자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흔쾌히 제가 받아들였던 부분이고 지금은 무척 마음에 듭니다. 네. 세속적으로 분석해보면 비싼 종이와 그 글씨 안에 인쇄잖아요. 검은색 종이가 들어가는 건.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보였고요. 네. 작가의 말에 각각의 작품에 관한 짧은 창작 노트를 적어주셨는데요. 작가님이 쓰는 시간을 잠시 엿보고 나온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지면에 미처 적지 못했거나 지금 생각나는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라는 작품은 제가 이 소설집 안에 있는 작품 중에 초고를 가장 오래전에 썼던 작품이에요. 그거를 쓰고 나서는 이걸 과연 발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물도 다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당시에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새로 쓴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다시 써서 다른 작품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고 가장 많이 바뀌게 된 작품. 그렇죠. 거의 새로 쓴 건데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정서 같은 것은 그대로 남겨두려고 마음을 먹고 썼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몬스테라 키우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작품은 모티브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늘어난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분들 중에 정말 전문가가 되신 분들이 좀 그 시기에 맞아요. 계세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인식을 제가 못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시들해졌거든요. 저도. 네. 물론 제가 끈기가 없는 편에 속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 식물 키웠던 어떤 경험으로 그 소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작품에 담겨있는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식물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 역시 식물의 세계도 자본주의와 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막 눈에 불을 켜고 희귀한 식물을 한 아이라도 데려와 볼까 막 애썼던 한 잎이라도 네. 정말로 당시에 100만 원이 넘었나요? 네, 그렇죠. 한 잎에요? 네, 그래서 인스타에 뭐 백 선물 대신 난 이거를 샀어 하면서 뭔가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그런 포스팅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게 정말로 붐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우리 소위 말하는 떡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식물계에도 주식 떡락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싸게 식물을 들였던 분들이 지금은 뭐 울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오늘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많이 느끼며 이 소설집을 읽었는데요. 식물마저 믿었던 식물마저 그래서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먼저 들어봤는데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도 나눠볼게요. 첫 작품집에서도 느낀 바인데요. 소설의 핵심적인 사건들만 놓고 보자면 아주 과감합니다. 늘 처음에 소설계에 등장하셨을 때부터 과감하다, 대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민감한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 무척 대범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로 다룰 때 매우 절제되어 있고 또 섬세하고 그래서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민감한 소재, 대범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전혀 과감하지 않은데 이게 뭐 이런 이래서 책 읽는 사람들 소심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익숙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누가 주로 안타까운 거? 어느 그렇게
읽히는 지금의 이 모든 어떤, 전반에 네. 네. 점점점. 네. 사실 방금 네. 설명해 주신 대로 네. 우리가 충격을 받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 사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거나 누구나 고민해 볼 만한 하나의 사건, 주제, 생각 같은 것들을 가져오시는데 너무 적나라하고 네. 그것을 막 집요하게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데서 몸이 굳어버리는 어떤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제 자신과 싸우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가족들이랑 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제 소설을 추천해주고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는 분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몰래 보시기는 하시는데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가족들이.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소재들이나 아니면 인물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시간이 좀 짧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소설이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정을 빨리 내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크게 뭐 걸리는 점은 쓰면서의 없어요. 쾌감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그건 오히려 없어요. 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상태에서 네. 뭐 이 정도로 제가 쾌감을 느낄까. 왜냐면 넷플릭스만 봐도 훨씬 뭐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저희가 네. 넷플릭스랑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소설을 쓰면서 쾌감을 느끼면 일단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소설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고 인물이 어느 상황으로 치닫아 가는 것처럼 작가도 쓰는 동안 막 어디로 막 계속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로 이런 뭐 손에서 땀이 났다, 막 이제 어떤 상태가 됐다 이런 묘사들을 따라가면서 저도 긴장을 하는데 작가님도 긴장을 하며 따라가시나요? 아니 저는 전혀 그런 쪽은 아니에요. 아주 스릴을 즐기시는군요. 네. 어떻게 이 글이 보일까? 어떻게 읽힐까? 내가 이 인물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보여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제가 사실 지금 한 질문에 계속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게 네. 평소에 너무 궁금했던 게 많아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제 무엇보다 인물들의 매력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표지작인 우리에게 없는 밤의 지수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지수의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말해보면 17부터 좁건 만남으로 낯선 사람과 밤을 보내고 등교하지만 교사들에게 사랑받는 상위권 성적의 학생입니다.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책을 사거나 타인의 선물을 사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요. 대학생이 되면서 돈이 더 필요해졌다곤 하지만 돈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더불어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은선이나 라이온퀸이라는 인물도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는데요. 이처럼 입체적인 인물과 그들의 삶을 상상하고 빚어내는 작업에 있어 어떤 과정을 겪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을 상당히 섬세하게 해주셨는데 답은 그렇게 뭐 길게 심플하게. 인물이 잘 살아있는가 작품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쓰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쓰면서도 이게 맞나? 정말 이런 인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쓰지 않나요? 어떨 때는 인물을 좀 노트를 끝까지 다 했는데 나 인물을 좀 점검 못한 것 같아 이런 돌이킴도 있는데 항상 좀 점검을 같이 하면서 가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전 소설을 쓸 때 인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질문을 받고서도 제가 한번 다시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확실히 저는 인물이 생생한가 그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사나 인물들을 가져와야지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창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가장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인물을 좀 부려놓고 나의 의지로 어딘가로 향하게 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인물과의 관계를 굉장히 거리와 상태를 되게 잘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작품에서요. 우리에게 없는 밤에서 서늘하게 등장하는 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똑바로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지수가 아르바이트라고 칭하는 행위로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이러한 지점이 여러모로 코로나 시기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쯤 작가님께서 첨삭하신 문제가 있을 듯한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꼭 코로나 시기여서는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좀 더 어떤 규칙이나 법 같은 것들이 강화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꼭 법이 강화된 건 아니었지만 어떤 규칙들, 사람들끼리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강요하는 어떤 그런 여러 제재들이 강압적인 많이 있었죠. 제재들이 많아서 오히려 좀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이야기하는 작가들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기에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시기, 딱 그 시기라서가 아니라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의문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큰 죄라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타인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살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도덕과 정당화된 정의라고 법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든 인간들이 만든 어떤 것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틈이 있잖아요. 균열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부당한 정의라고 불리는 어떤 잣대에서 구획되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과연 그것이 정의였는가 되묻게 되는 어떤 것. 그래서 정당화된 어떤 정의라는 점에 항상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 질문이나 의문을 갖는 것이 작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도 들고 물론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글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언제나 그 시대의 규율이나 도덕이나 법이나 아니면 체제나 그런 것과 불화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이 작품만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앞서 질문 주신 사람들이 과감하고 어찌 보면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어쩌면 가치관의 개입 없이 그대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반골 기질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너무 동의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동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어떤 딱 정해진 규율, 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골똘히 바라봐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여러 작품들에서도 이게 꼭 법이나 정의가 아니더라도 딱 정해진 어떤 우리가 아는 상식, 어떤 이미지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 그게 더 이상 딱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까지 언어가 해체되는 상황까지 하는데 항상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 작품에서 제가 발견했던 지점이라 반갑게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편하거나 읽었을 때 소위 말하는 힐링? 저도 독자로서 그런 작품을 좋아하고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영화도 그렇고 소설이라든지 그런 거 읽을 때 그렇게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작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를 쓰고 싶지 않다는 어떤 결심이 필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좀 글을 쓸 때 마냥 행복하거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냐 소설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좀 괴로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진심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 그 문제가 옳다 그르다 소설가들이 탁 말해줄 수 있는 법관이 아니지만 판관이 아니지만 그 문제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시선을 돌리지 않는 태도가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 너무 동의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면 오후만 있던 일요일과 아무도
라는 소설에서요. 두 작품을 관통하는 지점이 있다면 제도화된 삶의 양식 속에서 불화하는 개인의 욕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시간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개인의 욕망에 끊임없는 통제와 간섭을 일으키는데요. 평소 제도로서 결혼이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시간, 늙음, 젊음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시던데요? 아닌데요. 저는 책으로 배웠는데요. 아마 궁금해서 궁금한 마음에 좀 더 파헤쳐보고 싶어서 그런 소설을 자꾸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제도로서의 결혼은 해보신 분들은 다 이제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들어요. 연구자로서 좀 더 잘하는 상태로. 그런 거라기보다 외로움 때문이죠. 단순하게. 그렇게 결혼이 저한테 매력적인 부분은 선택한 가족이라는 점에서 주어진 가족이 아니라 저의 의지로 선택해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그런 약속들을 지키면서도 어떤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는 본능과는 좀 멀어질 수 있지만 의지 같은 것들, 좀 더 인간적인 어떤 제도로서 매력이 있다.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도 나는 꼭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좀 요즘에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이럴 때는 내가 만든 절대는 아니구나. 내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혈연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동거인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걸까라고 자꾸 상상하게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러운 거죠, 사실. 그렇군요.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시를 제시하는 소설들을 두 권의 소설집에서 보여주셔서 저는 오히려 두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결혼이라는 제도의 요모저모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맞아. 내가 선택한 이 가정에서 이런 나의 신뢰에서의 어떤 내 관계와 여기에서 또 일탈적 어떤 마음과 복잡한 내 이 상황과 이 모든 걸 근데 그것이 어떤 그 탐구와 생각 속에서 발현이 되셨다니. 인간이 혼자 있으면 또 못 견디고 같이 있어도 못 견디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면서 어떤 균열 같은 걸 제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 아마 이성 간의 어떤 결함만을 인정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영 작가님도 비슷한 생각이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꼭 이성 간에만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납득이 안 됐었어요. 아직도 아니라는 게 좀 의아하죠. 누구랑 살든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물론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아까 법과 그 정의 그리고 지금 결혼 제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정말 인간 사이가 관성에 따라 관례에 따라 흘러가더라고요. 우린 이성적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마음이 그렇게 들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처음엔 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했는데 이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기는 해요. 개인 얼마나 나약하나요? 사회와 부딪히며 부서지며.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인의 허밍은 작년에 출간된 엔솔로지 작품집 전자적 숲 더 멀리 도망치기에서 먼저 만나본 작품이라 특별히 반가웠습니다. 잠깐 책의 기획 의도를 살펴보자면 고도의 경쟁을 독려하는 동시에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는 기묘한 현실 속에서 마음 챙김을 부추기는 사회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소설 엔솔로지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의 청탁을 받았을 때 유튜버라는 직업을 떠올리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유튜버는 아니었죠. 유튜브는 아니었고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요가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왠지 다른 작가분들이 많이 쓸 것 같아서 다른 거 없을까 하다가 떠올랐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힐링을 한다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뭘 보면서 힐링을 하나 하고 봤더니 남이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요. 진심이 나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정말 새로운 문화다 이렇게. 아니면 먹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잡담하는 거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고 그냥 뭘 하고 있는 거 그런 거가 저는 되게 기이하게 느껴지면서도 이런 영상에 이제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들은 거기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결국에는 이 바닥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이고 자본가는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어떤 식으로 노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이 소설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유튜버 저는 좀 그래도 늦는 편인 것 같아요. 주변에 빠른 물결 속에서 좀 느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 현재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룬 이 현재 사회에서 가장 그 지표가 되는 게 유튜브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뭘 많이 하고 있고 어디에 매력을 느끼고 이걸 보여주는데 너무나 또다시 해보신 게 아니야? 이런 생각처럼 또다시 인물을 만들어내셨는데 사전조사는 좀 어떻게 하세요? 어떤 식으로 인물을 만들어낼 때? 그렇게 치밀하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나 이런 많이 틀어놓고 보기는 해요. 멍 때리면서. 그런데 그거를 막 조사를 하면서 치밀하게 막 이렇게 인물 구상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저 자신을 믿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인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라고 믿고 들어가면 인물이 좀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유튜버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생활과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이 인간의 욕망과 이 마음의 흐름을 제가 납득 가능하니까 검증해 본 적은 없지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을 것 같고. 이 작품을 쓸 당시에는 저는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소설 한번 여쭤볼게요. 그 몬스테라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이렇게 발음이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몬스테라 키우기에 등장하는 인물 제수는 가짜 이름과 가짜 생활로 점철된 SNS 계정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작가님도 SNS를 자주 하시는 편일까요? 저는 주로 훔쳐보기. 훔쳐본다는 말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냥 하지만, 구경하고 조용히 눈팅 구경하고 따라서 분노하고 그래서 댓글 썼다가 지우고 역시 나는 나서지 않는 게 좋겠어 하면서 지우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거 너무 좋다 예쁘다 하는 거 찍어 올렸다가도 또 지우고 뭐 이런 것을 반복하고 주로 구경꾼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속 표현하려면요. 너무 근데 또 그게 체질에 맞는 분들은 굉장히 일상에서 스토리도 올리고 게시물도 올리고 일상도 다 잘해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많이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부분만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요. 그냥 성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못하지만 이제 어떤 면에선 자신이 보이고 싶은 모습을 선별해 노출할 수 있고 자신이 보고 싶은 세상만 보이도록 세팅할 수 있는 세계라는 점에서 SNS야말로 머릿속에서만 그리던 유토피아가 현실과 비등한 지위를 갖는 또 다른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현실 너머의 현실 세계에 관해 작가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을까요? 모두들 동감하시겠지만 그냥 저는 SNS에 올리는 어떤 모습들은 일종의 개인 다큐라고 생각을 해요. 다큐라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다큐는 픽션보다 더 심한 픽션의 최극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험한 장르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다큐 그런데 주제를 가지고 개개인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는 SNS가
최고이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큐라는 네.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 작은 다큐인 거죠. 이 사람의 편집점, 시선, 편집의 방향 뭐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는 게 오히려 자기 피드를 꾸민 그 맞아요. 모습이니까. 그렇다면 네. 저희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눴나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네요. 그래도 다음 작품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얘기를 해보면요. 멜론이나 구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구는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예전에 쓰셨다 많이 바꾸셨다고 했는데 수년 전에 카지노에 가본 기억으로 쓰셨다고요.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정말 장면이 생생하게 이제 보이는 네.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혹시 작가님은 평소에 운이 좋은 편이신지 아니면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카지노에서 흥미로운 사건을 경험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이 좋은 편이니?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저는 운이 너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되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운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좀 불편함?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난 정말 운이 없어. 이렇게 자주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카지노에서 좀 따셨나요? 이러셨나요? 카지노 저는 운을 시험에 맡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매력적이고 그래서 점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막 엉뚱한 게 무모한 베팅을 하는 것에 되게 흥미를 느끼는 편이 정말 위험하죠. 네. 그래서 카지노에 가서 이런 게임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서는 나는 중독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게을러요. 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카지노 이런 데 중독이 될 수 없다는 열심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루틴이 있고 네. 막 계획도 있고 엄청 나더라고요. 거의 노동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네. 분들은. 저는 그렇게는 못해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 출근이잖아요. 누구도 출근하라고 안 했는데 네. 나와서 일을 하는. 거의 잠도 안 주무시고.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제가 이 구라는 소설의 도박 카지노 상황들을 읽으면서 저는 중독성을 잘 안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갖고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자기나 자기 남편 이런 거랑 좀 먼 관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빠져드는 게 나를 속단한 걸까?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면 도박이나 마약이나 모든 어떤 중독에 있어서 나와는 다른 세계의 어떤 아주 취약한 인물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식간에 이 경계를 넘어가 버린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제가 어쩔 보면 순식간이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해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설은 집이라는 이제 작품인데요. 두 인물이 이국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읽으면서 이것을 여행이라고 불러도 괜찮을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쓰셨을까요? 여행은 돌아오는 것까지 여행의 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물은 돌아올 생각이 애초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아닌 게 아닐까? 라고 답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작가의 말에 보면 이 소설을 쓸 때의 상황을 살짝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면서부터 노트북을 켜고 이제 쓰기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소설을 제가 이제 편집위원인 잡지에서 이제 실어서 죄책감이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놀고 돌아올 때 이제 마감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아니까 너무 짐을 또 드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굿닛이라는 잡지에 실린 작가 노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뭐 빚진 것이 없어 뭐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말이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지금도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은 그러고 싶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의 불가능한. 네, 그렇죠. 네, 슬프죠. 우리가 어떻게 빚지지 않고. 맞아요.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오만함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어떤 내가 그 빚진 그것과 내가 갚으려고 들이는 노력의 어떤 가치 같은 게 좀 잘 맞춰가고 싶은 욕망. 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게 어떤 마음의 빚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해소를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서 맞춰갈 수 있겠지만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어떤 경제적이거나 이런 빚
것과 내가 갚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시간이나 노동력 이런 것들이 정말 일치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죠. 집에서 더운 나라가 좋아. 하지만 난 이제 추운 나라로 가고 싶어. 라는 문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더운 나라, 추운 나라 중에 어느 나라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더운 나라를 선택했었는데 올 여름을 겪고 난 뒤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좀 지구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올 여름에도 제가 유럽을 다녀왔는데 길을 가다가 울어버렸어요. 너무나 더워서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근데 이게 좀 생명의 위협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야 뭐 관광객이고 더우면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또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건 질문이랑 좀 넘어갔지만, 그래서 지금은 추운 나라도 괜찮겠다. 네. 물론 추운 나라에 가면 또 따뜻한 데 가고 싶겠지만. 네. 그렇군요. 네. 인물이 이제 국경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이제 국가명이나 지명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어떤 모호한 공간성에 대해서 좀 의도를 하셨을까요? 네네. 자꾸 인물들이 어딘가로 미끄러져 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인물들이 가는 곳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 인물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의 희망사항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프랑스도 아닌데 핀란드도 아닌데 할 때마다 사실은 프랑스나 핀란드처럼 생각을 하면서 썼다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자꾸만 이렇게 거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 인물들한테 현실이 아닌 곳에 약간은 한 5cm, 10cm 정도로 붕 떠 있는 느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일시적이더라도 안온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회피의 상황으로서 여행을 즐기는 어떤 두 명이 여행을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네. 안온까지도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국경을, 한시적 안온. 네. 국경을 계속해서 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설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몸과 빛이라는 소설인데요. 그 죽은 사람 주희가 화자로 등장합니다. 죽은 이후에 남는 것이 뼈나 가죽 같은 물질이 아니고 삶에 대한 기억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다만 마음이 가장 마지막에 남는다는 점이 흥미로운 소설이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하셨는데 상상에 있어 더 자유로우셨을 것 같아요. 더 주의를 기울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나요? 꼭 죽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재나 어떤 모티브를 가져올 때 자유로운 만큼 그만큼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죽음에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소설을 쓸 때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이걸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나? 라고 좀 검열을 하는 편입니다. 네, 검열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제가 소설가인지 검열자인지 모를 맞아요. 정도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귀신이 등장한 소설이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귀신을 혹시 믿으시는지 안 믿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믿고 싶은데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오만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그리고 좀 슬퍼요. 네. 그래서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얘기 나중에 만나뵈면 얘기해야지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넘어가 볼게요. 네. 작품집에 수록된 10편의 소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소설을 선정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거 쓸 당시에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원래 전 집에서 쓰는데 처음으로 지금까지 전 카페에서 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노트북을 들고 나가서 하루에 2시간씩 그 이상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씩 무조건 원고를 쓰고 들어왔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 힘들고 소설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후만 있던 일요일을 생각하면 그 힘든 시기가 떠오릅니다.
사실 소설 안에 아주 우아하게 피아노 연주를 네. 듣고 사실 막 울면서 네, 이럴 수가. 이런 질문 원래 드려보려고 했던 게 작품을 쓰시는 이제 루틴들이 작가님마다 다르신데 이제 그 소설을 쓰다 보면 결국엔 루틴이 바뀌더라고요. 네, 안 네. 되니까 바꿔오는 것인데 원래는 작업을 어떻게 좀 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편이고요. 아무 장소에서나? 아니요, 주로 집에서만. 아, 집에서 네. 그렇게. 밖에 나가면 제가 좀 산만한 편이라 이렇게 사람들을 되게 관찰을 하게 돼요. 자꾸만 보게 되고 뭐 엿듣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만해져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못 썼는데 그것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집에 있으면 루즈해지고 그래서 자꾸 나가게 되고 근데 또 강아지가 있을 때는 두고 나가면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옆에 누워있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어떻게든 뭉개는 편. 그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딱히 작업을 정의할 수 있는 틀이 없고 어떻게든 네. 쓰는 거죠.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에게 질문을 가끔씩 이제 게스트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든의 단계도 넘어서 제발 쓸 수만 있으면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 뭐 종교 무교인데요. 네. 빌어요. 마감 빕니다. 제가 요즘에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또 좋은 팁 함께 공유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소설의 한 대목을 낭독을 요청드렸었는데 네.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집이라는 소설 중에 마지막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언젠가 얼음이 갈라지면 나는 이름도 모르는 호수 아래로 잠길 것이다. 아래로 아래로. 추운가? 숨이 막히는가? 그러다 결국 아무런 고통 없이 점점 아래로, 더 아래로. 추위와 고통을 잊고 한참 가만히 가라앉으면 거기에 비로소 나의 집이 있다. 물고기와 해초와 바위들 사이에 있는 나의 집. 거기에는 김치찌개도 상한 우유도 없다. 곰팡이도 부모도 없다. 냄새도 날씨도 없이 나는 집에서 조곤조곤 대화를 나눌 것이다. 나와 같은 말을 쓰는 당신과 함께. 집이란 그런 곳이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고 다만 우리는 포근하다고 느낄 뿐이다. 서로를 끌어안고 꿈이 없는 잠 속으로. 어두워도 충만하여 빛을 원할 필요도 없이. 네.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와 음단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한번 발췌를 하셨을까요? 아까 소설을 쓸 때는 최대한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쓰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쓸 때는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또 김영중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더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런 피드백이 들어오면 안도도 되면서 막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맞아요. 엄청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재밌는, 너무 시간이 후루룩 가서.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어떠셨나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참 많다는 느낌을.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데 뭐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머리가 인지가 되는데 말은 잘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을 느꼈다라고 죄송하고요. 들으실 때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처음이니까 감안을 해주셔서 너그럽게. 팟캐스트의 첫 출연이실까요? 네네. 저희가 첫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89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라디오 문장의 소리